8주차 한글의 미래 강의를 맡게 된 한하림이라고 합니다. 금속 활자와 활판 인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속 활자 아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다 책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활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활자는요, 인쇄술에서 이 글자를 찍어내는 틀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금속 활자라는 것은 보통은 굴이나 낙과 같이 금속으로 이 글자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활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는 금속 활자를 사용했을까요? 자, 여러분, 금속 활자의 특성은 뭘까요? 사실은 이 금속 활자를 가지고 이 정교한, 여러분 한번 한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한자를 하나 글자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예를 들면 나무, 민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획수가 필요합니다. 또 동그라미 글자를 또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활자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정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속 활자 이전에는 사실은 금속보다는 조금 더 만들기가 쉬운 목활자로 이제 그 책들을 인쇄를 했습니다. 이 목활자는 바로 나무로 이제 이 글자를 새겨서 만든 그런 활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목활자의 특징은 뭘까요? 네, 이런 목활자, 나무로 만든 활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은, 책의 어떤 글자, 책이 이루어졌던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량 인쇄가 좀 가능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많이 쓰다 보면은 그 활자가 나무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부분은 패이거나 해서 나무가 이제 금속처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활자의 모양이 선명하지 않거나 좀 활자의 모양이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 대량 인쇄할 수 있었던 것은 목활자의 장점이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의 어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책의 어떤 그 쪽수만큼의 목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조합해서 예를 들면은 뭐 가와 아를 만들어서 뭐 각, 뭐 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새겼기 때문에 그 목판 할자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에 굉장히 큰 노동력이 큰 이제 그 시간이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정말로 더 간편하고 더 빠른 인쇄를 위해서 금속 활자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이 금속 활자 기술은요, 한국이 아주 전통적으로 자랑할 만한 한국만의 어떤 전통적인 되게 앞서 나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속 활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고려시대 때부터입니다. 사실은 이 고려시대에 이 1200년대부터 금속 활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금속 활자로 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찍은 책이 바로 직지라는 책입니다. 이 직지라는 책은 서양의 인쇄술보다 87년 정도 앞선 금속 활자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금속 활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금속 활자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서양의 이제 그 금속 활자의 그 기술 이후로는 지식인들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력층만이 공유했던 책들을 서민들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회가 정말 바뀌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금속활자도 원래는 이제 그렇게 좀 지식의 격차, 지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속활자를 통해서 많이 책이 만들어진 것은 조금 이 금속활자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한 180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양의 금속활자에 비해서 조선시대의 금속활자의 기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이 금속활자가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금속활자는 그 자체로 정교하게 아주 만들어졌으며 또한 의도 자체는 많은 백성들이 정말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의의는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려시대 때부터 발전된 이 금속활자인데요. 이 금속활자의 기술은 사실은 급격한 발전은요, 조선시대 때에 이르러서 더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돼요. 자, 여러분, 왜 그러면 그 조선시대 때 금속활자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했을까요? 원래부터도, 고려시대 때부터도 한국은 굉장히 정교한 금속활자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조선시대 때 이렇게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냐면 바로 태종 3년에 국가기관인 주자소를 설립했어요. 주자소. 자, 글자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장소라는 거죠. 공공기관이라는 겁니다. 자, 이 주자소는요, 금속활자를 제작을 담당한 그 일만 전담한 국가기관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러면 태종은 금속활자만을 만드는 국가기관인 주자소를 설립했을까요? 네, 책을 많이 찍어냄으로써 건국 이념을 더 널리 알리고 또 조선의 어떤 정당성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세종대왕이 한글도 만들었지만 이 금속활자에도 엄청난 애정이 있었어요.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책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유교적인 어떤 풍습이라든지 유교적인 어떤 행동에 행실에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금속활자가 사실 좀 서체가 똑바르지 않고 뭔가 이 금속활자의 모양이 많은 인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을 일반 서민들에게 이제 보급을 해서 나눠주어서 백성들이 정말로 성리학에 기초한 또 유교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왕이 되자마자 금속활자를 개량하는, 즉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주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태종까지는 이제 보통 이 금속활자로 만들어진 글자는, 이 문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글이 아니라 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체의 모양이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한자였겠죠.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후에는 한글 금속활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백성들이 이 문자를 쉽게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6글자로 줄이면 한글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한글의 대중화를 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귀족들, 즉 관리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글을 이것은 좀 좋지 않은 문자다. 즉 이것은 오랑캐의 어떤 문자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은 한자와는 다른, 한자의
성리학의 정신을 담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나 세종은 정말로 이 백성들이 글자를 알고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한글이 빨리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혀서 문자를 쓸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글 금속활자를 제작하고 출판본 인쇄를 장려했어요. 자, 그래서 세종은 1446년에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 이때 훈민정음 우리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이 책은요, 용비어천가는 사실 조선 왕국의 그 정당성을 잘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도 목판본으로 이제 찍었습니다.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당시는 목판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동국정운은요,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하게 쓰기 위한 책이에요. 그렇게 밝힌 책인데, 이제 이 동국정운에도 마찬가지로 이 동국정운자라고 하는데, 이 목할자를, 이 동국정운자도 나무로 만들어진 활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2020년 이후에 그 갑인자가 발견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금속 활자도 일부분 해석이나 주 부분에 이렇게 사용된 것이 밝혀집니다. 어쨌든 동국정운 자도 목활자입니다. 자, 석보산절 월인청강지는 세종이 이제 불교와 관련된 석가모니 어떤 생애와 관련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글과 한자 금속 활자본으로 모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책들이 만들어졌는지 대충 살펴봤으니 한번 활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대별로 여러 활자에 찍힌 이 한글 서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가장 우리 위에 있는 거 가장 큰 고딕체 비슷하죠, 그렇죠? 이 석보상절, 우리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 석보상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두꺼운 글씨, 석보상절의 특징은 두꺼워요, 핵이.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분 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글자가 굉장히 꽉 찬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뚝뚝뚝 이렇게 선으로 곡선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어져 선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속활자, 한글 금속활자의 서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 금속활자의 글씨체가 조금 곡선이 많아지죠. 자, 아를 적을 때도 단순하게 선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구부리는 어떤 곡선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D세대로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그 한번 여러분 변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쓰여진 이 그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정교하고 또 곡선의 이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래서 점점 뒤로 갈수록 서체의 글씨가 자음은 어떻습니까? 또 크기가 그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졌죠. 그래서 조금 더 명조체,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명조체에 더 많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음과 모음 모두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훨씬 더 보기 좋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서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딕체는 좀 붓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글자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한 지면에, 한 종이에 많은 글자를 새기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명조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글자의 간격이 또 작기 때문에 그 지면에 많은 글자를 넣어서 읽기 좋은, 즉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갑인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34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갑인자 한글 활자라고 하는 것이
1434년에 정확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 갑인자라고 하는 이 금속 활자, 즉 한자로 된 이 금속 활자는 1434년에 만들어졌지만 이 갑인자 한글 활자는 훨씬 좀 그 뒤에 만들어졌는데 정확한 연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갑인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20년 정도 이후나 30년 정도 이후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갑인자가 발견된 것은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이 갑인자가 발견되면서 세종대왕 때 이런 어떤 활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이 갑인자는요,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여러분, 장영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장영실은 조선시대 유명한 과학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장영실이 금속 활자 제작에 참여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활자의 어떤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고 정교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갑인자 한글 활자는요, 모양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바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갑인자 한글 활자라고 해서 이 갑인자 한글 활자를 조선시대 활자본에 가장 으뜸가는 것, 가장 최고로 치기도 합니다. 자, 혹자는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갑인자 한글 활자라고 하지 말고 월인 청각 지곡에 쓰였기 때문에 월인 청각 지곡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 갑인자 한글 활자는요, 석보산절과 월인 청각 지곡의 간행에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석보산절의 이 글자 아까도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바르고 바르고 또 굉장히 이렇게 정사각형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균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가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해자 병용 한글 활자예요. 자, 우리가 세조 1년, 즉 을해년에 지어진 한글 활자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활자의 이름에는 그 활자가 만들어진 해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을해자 병용 한글 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을해자 병용 한글 활자는요, 능엄경언해의 언행이라고 하는 간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석부상절보다 조금 더 부드럽죠. 예, 조금 더 글씨의 그 크기도 좀 작아졌어요. 자, 이 을해자 병용 한글 활자의 특징은요, 음운 체계에 초점을 두고 이 공간을 배분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한글의 음운 체계, 한글이 만들어지는 이 체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음절은 어떻게 구성되죠? 그렇죠?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의 이런 그 자리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했어요. 보면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경자 쓸 때 이 종성의 위치가 우리 조금 더 저렇게 중앙에다 쓰진 않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초성, 중성, 종성의 이 구획을 딱 정해서 이런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음절 체계에 비중을 두고 초성, 중성, 종성의 자리를 아예 남겨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지금과 같이 받침이 약간 좀 한쪽에 치우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받침이 좀 중앙에 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을해자 병용 한글 활자, 실제로 이제 이거는 아까는 찍힌 책이고 활자로 이거는 실제 금속 활자입니다. 한번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자 병용 한글 활자가 있어요. 자, 이 활자는요, 병조판서였던 균자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활자인데요. 여러분, 이 활자에는 좀 앞에 활자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자, 이 활자의 특징은요, 조형적인 체계에 따른 공간 배분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고려했어요. 아까는 그냥 공간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딱 나눴다면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하면 이 사각형 안에 잘 조화롭게 배치될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활자를 만든 것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 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